음식이 DNA를 바꾼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메커니즘으로 나쁜 유전자를 끄고 좋은 유전자를 키는 것이 좋은 슈퍼푸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메가3도 제가 있었던 보스턴의 그 호세 오드바스 랩이 바로 그 오메가3 연구였는데 모든 사람이 오메가3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메가3가 오히려 나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이 된다고요? 혹시 안젤리나 졸리의 브라카 유전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기가 갑자기 유방을 절제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유방암이어서 유방 절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7, 80대의 약 10%가 치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요. 너무 높네요. 너무 높죠. 10%. 좋은 인터뷰로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최경 인터뷰 시즌2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유전체학과 기능학 전문가 김경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철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노화과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가정의학 전문의로 활동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터프스 대학교에서 인간 노화 영양연구센터에서 개인 맞춤 영양과 후손 유전학을 연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의과대학의 차원 라이프센터에서 항노화, 유전체학, 그리고 기능학을 진료하시면서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몇 가지 의료사를 거쳐서 현재는 웰케어 클리닉에서 환자분들 만나시고 또 나아가서 의료 전문가분들을 교육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유전이 무엇인지, 항노화, 장건강, 기능학, 나아가서 우리가 내 몸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되게 길게 했는데 이력이 엄청나십니다. 이렇게 길게 소개하기도 어려운데 원장님께서는 스스로를 보통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네, 앞서 이제 제 이력을 쭉 이렇게 읽어주시면 제가 봐도 와 투머치다 할 정도로 의사의 어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꿈은 평범한 의사. 모토가 평범한 의사 그리고 좋은 아빠, 좋은 의사, 동네 의사 이게 저의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직을 가지 않고 페이닥터로 선택하면서 강서 미지메디 병원이라는 곳에 한 10년 정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이 단순하고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보고 이게 이제 30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그 당시 아마 제가 박사과정도 너무 심심해서 그 노화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노화과학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그런 과목을 박사를 하다가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잡지 중에 뉴스위크지가 있어서 커버 스토리죠. 제목이 타이틀 제목이 영어로 이제 진 앤 다이어트 즉 유전자와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버 스토리가 딱 있었어요.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제가 마침 그때 박사과정에서 들었던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좀 이따 할 얘기 중에 하나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인류가 기획한 가장 큰 프로젝트가 2003년도에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뉴스 미디어나 이런 학회에서 유전자 이야기를 막 하던 시절에 그 중에 한 꼭지로 와서 너무 흥미롭게 읽은 거예요. 그 커버 스토리를.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 사람마다 음식이 활동하고 음식이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일종의 지금은 이제 흔하지만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홍삼이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우리 모르고 그냥 줬는데 이게 흥미로웠고 더 흥미로운 주제는 음식이 그 유전자를 또 바꾼다라는 그걸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커버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주로 주도하셨던 과학자가 보스턴의 그 터프치에 있는 호세 오도바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출신의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진 밑에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교수도 아니고 페이닥터였던 제가 호기심에 그리고 설마 하면서 이메일을 썼어요. 그러면서 혹시 한국에 오셔서 강의해 주실 수 있냐고 제가 백그라운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분이 사실 되게 바쁘신 분인데 그 이메일을 접하고 답장을 주셨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와 대박. 근데 망했다. 왜냐면 그런 대가를 초청하려면 비행기 비용도 내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초청하면 뭐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당황하면서
좋긴 한데 그리고 놀랍긴 한데 제가 속해 있었던 미지메디 병원의 그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저기 호텔 경비는 지원해 줄게. 그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박사과정에 그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초청했냐고 어, 해서 그러면 공동 초청으로 해가지고 네. 비행값은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어떻게 초청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국에 편지를 써가지고 영양유전학이라고 하는 누트리지노믹스라고 하는데 이런 컨퍼런스가 합니다. 음. 코엑스에서 하니까 와주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때 왔었어요. 그 계기로 이런 영양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 사람마다 다른 유전 또는 음식을 통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그런 개념을 제가 배우게 되었고, 음.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제 아내가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저희 스토리 중에. 그래서 저희가 생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분에게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만났던, 그때 초청했던 의사인데 혹시 제가 가서 연수를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선뜻 오시라 해서 제 인생 계획에 전혀 평범한 의사를 추구했던 제 인생 계획이 없던 제가 갑자기 2년씩이나 연수를 가게 되면서 가족이 다 같이. 네, 가족이 이제 먼저 아내부터 먼저 보내고 그 네. 이 틈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제가 가족이 다 같이 와. 그냥 무턱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스턴의 그 터프츠라는 대학은 아마 그 영양학과로는 단일 대학으로 유일한 미국에서 제일 큰 이제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인데 거기서 2년 동안 첫 해에는 어, 유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음. 두 번째 해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낯선 개념을 좀 먼저 하고 좀 돌아왔던 와. 우연에 거쳐서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이때가 이제 사실 2003년이 맞아요.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된 그 네, 시기였는데,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의학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뭐 가끔씩 뉴스로 이렇게 들어보거나 교과서에서 보긴 했지만, 사실 게놈 프로젝트가 정확히 뭔지 음, 좀 와닿지 않고, 그리고 맞아요. 사실 네, 유전이라는 개념도 다들 우리가 뭐 뭔 유전이다라고 하지만, 진짜 유전자가 뭔지, 뭐 음, DNA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혹시 네. 오늘 보시는 분들 위해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 그러면 흔히들 드라마에서 음. 많이들 제 아빠 닮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네. 몰래 친자 확인하려고 이제 머리카락 해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박혀 있는 내리의 유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DNA를 감식해 가지고 범인을 잡을 때 음. 예를 들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음. 결정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도 그 모든 범죄자들 그 이제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DNA를 강제적으로 아.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30년 이상 이제 미스테리였던 미과제가 아. 해결된 것도 유전의 힘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문보다 더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유전인데 말 그대로 유전은 이제 윗세대가 아랫세대에 넘겨준다 해서 유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전의 그 함의는 어, 그 부모님의 특성, 그 중에는 병일 수도 있고, 음. 그 중에는 탈모일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비만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개인의 특성들이 음. 아래로 전승된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저도 진료실에 있으면 엄마랑 딸하고 딱 들어오면 굳이 소개 안 해도 누가 봐도 닮았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유전의 힘이고, 두 번째는 유전하면은 최근에 이제 게놈의 그 의학적 함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한다라고 하는 또는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에 개인 특성의 극대화된 바이오마커가 유전체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전승돼서 그래서 유전자 검사만 가지고도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데 하나 이용이 되고 네. 그래서 예측 또는 리스크라고 하고요. 또는 거의 진단에 가까운 것도 희귀질환 같은 건 진단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맞춤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게 치료하는 그 근거의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이제 유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요. 음. 실제 2003년도면 벌써 한 20년이 훨씬 지났죠. 네. 근데 20년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음. 어느 정도 과학적 기술이 증가됐냐면 그 당시 2003년 휴먼 프로젝트는요.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고요. 그것도 6개 나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호주 같은 큰 나라가 이제 펀딩해서 무려 3조 원을 펀딩해서 한 사람의 DNA를 분석했던 시절인데
3조를 들여서 한 사람이요? 3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몸의 설계도를 이제 분석하는데, 좀 이제 설계도라고 하면 게놈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 누구도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분석했던 게 13년 걸린 프로젝트이고 그것도 굉장히 공공 프로젝트였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다고 했죠. 그래서 음, 끝나는 시점에 막 인간의 미스터리는 이제 풀렸다 막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타임즈나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기술만 놓고 보면은 제가 유전체 공부를 했던 2007년도 정도에는 그렇게 이제 하나씩 분석하던 방식,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NGS라고 해서 차세대 염기서열 방식인데요. 그때 이제 그런 머신들이 나오면서 2007년도에 비용을 무려 10억으로 단축했어요. 어, 그리고 기간도 6개월로 단축했고 네, 지금 시점 2023년도 시점에는 그 NGS가 계속 발전돼서 이제는 비용은 약 70만 원 미만 그리고 어, 최근에는 10만 원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이 3조였던 게 10억이었다가 지금은 몇십만 원 정도면 인간의 홀 게놈 전체 게놈 그 분석을 음, 단 몇 시간 만에 하는 시대가 됐죠. 음,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테크닉의 발달이 됐는데 좀 더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좀 헷갈리는 것이 염색체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네, 뭐 다운 증후군 이런 거 그다음에 유전체, 유전자 이런 얘기 막 섞여 있는데 DNA. DNA 이 개념들이 되게 헷갈리고, 네 가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우리 태교님 TV 구독자들은 매우 똑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할게요. 네, DNA는 실제 하얀색 가루로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그 혈액에서 백혈구에서 백혈구가 있는 층에서 실제 분석을 하면은 가라앉는 DNA 가닥이 보입니다. 그것을 뭉쳐서 하얗게 보일 정도로 어, DNA는 핵 안에 있는 그 어떤 정보의 총합인데 실제 머티리얼 그런 물질이고요. 어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네. 분자. DNA는 그쵸 분자 최소한의 단위가 DNA인데 네, DNA를 구성하고 있는 게 염기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음, 30억 개의 염기가 있어요. 음, 그리고 30억 개의 염기가 하나하나 분해액으로 이렇게 쪼개서 그것을 유전자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유전자의 그럼 정의는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대략 한 10만 개 정도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어떤 단인데 하나의 뜻. 예를 들면은 단백질 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지혈증과 관련된 아포이라는 거 있죠. 아포이요. 아포이 그쵸? 네, 아포이 또는 아포비 이런 단백질 아마 네, 뭐 LDL 콜레스테롤의 어떤 그런 분자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고 어떤 효소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인데 음, 그런 최소한의 단백질을 이렇게 코딩하는 그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해요. 음, 그래서 어떤 하나의 미닝, 뜻,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써요. 단백질로.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단어를 유전자라 그러고 그 유전자가 어떤 곳곳에 이제 한 2만 3천 개의 우리 몸속에 DNA는 있는데 그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위치당 연결된 것을 염색체라고 해요. 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브리티니카 사전이 딱 23권이거든요. 백과사전이요. 백과사전이요. 어, 그래서 한 권은 별책 부록이니까 우리 네, 몸에는 22권, 22질의 뭐가 있죠? 염색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염색체라고 해요. 네. 22권의 염색체. 아마 22쌍이요 아니면 22쌍이죠. 네. 부모로부터 그럼 왔으니까. 46권이겠네요. 20이 붙어 있으니까 22권이에요. 네. 이렇게 붙어 있는 책이니까. 하나로 합치면 그리고 마지막에 X나 Y로 그렇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해서 성염색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없어지는 게 엄청난 결손이, 엄청난 어떤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겠죠. 네. 또는 붙기도 해요. 그래서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붙었다 해서 다운 증후군, 트라이조미라고 해요. 하나가 더 붙는다는 네. 건 어떤 이렇게 의미예요? 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있는데 네. 하나가 더 붙어서 세 쌍으로 원래는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두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더 붙어요. 근데 하나 더 붙으면은 그래도 인간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네. 하나 통째로 없어지기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신 초기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 임신 중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유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이런 염색체 책 자체가 한 질이 그냥 뜯겨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염색체 이상이라고 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뜯겨 나가면은 태어나긴 했는데 얼굴이 되게 희귀하게 또는 어떤 기능적으로 또는 심지어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희귀질환 어린이들은 이런 염색체 단위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시요. 이제 염색체 안에는 여러 유전자들이 또 있거든요. 네. 또 유전자는 또 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자는 그래서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책 안에 있는 하나의 문장, 음. 센턴스 그게 유전자고,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그쵸? 네. 하나의 끝, 우리가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 피리어드로 끝나는 그 하나의 단위가 유전자가 23,000개가 있는 거고, 네. 책 안에는 문장 안에는 또 글자가 있죠. 그렇죠. 그게 염기고 그 염기. 글자가 사람마다 다른 게 0.3%예요. 아, 그래서 99.7%는 똑같고 네. 사람마다 그 30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그래서 최기현님과 저의 모습이 다르고 음. 그 염기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지혈증 약 같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개인 특성, 먹고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일종의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고 한국 사람들은 키가 뭐 좀 작고 이렇게 타고난 모든 결정들, 거기에는 성격도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 대략 한 300개 중에 하나 정도니까 99.7%는 같다고 치고 네. 나머지 3% 인간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네. 정리를 해보면 그 DNA라는 건 사실 물질이고 네. 어떤 유전 정보가 담기는 어떤 분자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글자 같은 느낌? 글자의 총체가 DNA예요. 네, 글자의 총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유전자는 어떤 문장, 네. 책 안에 담기는 문장으로서 어떤 생물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단위로 볼 수 있고, 얘가 이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코드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염색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종합된 하나의 책. 네. 마치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좋아하는 문장이 네. 챕터와 벌스, 장과 절이 있죠. 네. 염색체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는 이 유전자는 몇 번째 염색체의 어느 위치에 있어 네. 라고 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약간 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우리가 유전체라고도 하잖아요. 네. 유전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전체는 영어로 게놈이잖아요. 이게 게놈이군요. 네. 네. 그래서 아까처럼 DNA에 구성되어 있는 그 30억 개 염기의 총체를 게놈, 보통 체로 끝나는 것은 바디 그런 개념이죠. 네. 비슷한 개념으로 미생물의 총체를 마이크로바이옴 할 때 이런, 또는 단백체라고 해서 프로테옴, 그래서 오믹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네. 이런 어떤 정보의 총체 개념이어서 유전체는 그냥 게놈, 그리고 게놈을 다른 말로 DNA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약간 헷갈리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게놈을 또 DNA라고 부르면 또 다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유전체는 약간 어떤 정보의 덩어리, 한 개체의 정보의 네, 덩어리. 네, 정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보에, 그래서 정보학이라고 하면 보통 유전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네. 인포마틱스 정보학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리고 DNA는 실제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조금만 더 나아가서 네. 이제 우리가 DN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설계도 같은, 이게 세포에 다 핵이 있는데 그 맞아요. 핵 안에 있는 설계도가 이런 DNA 정보가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설계도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를 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흔히 이제 지금 말하는 설계도란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이제 각각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그 두 분의 각각의 그 DNA 가닥이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수정체에서 일어나는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 아이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부터. 그래서 설계된 대로 사실은 대략적으로 특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된 대로 그 유전자 기반으로, 유전자가 좀 약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유전자가 굉장히 건강한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탈모 집안에 좀 탈모가 많죠. 그런 거. 탈모도 좀 설계되어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고, 어떤 설계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혹한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뜯겨 나간다든지, 또는 결정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안젤리나 졸리의 브라카 유전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되게 유명한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제 기억에는 2010년도에 네. 그 이제 타임지에 자기가 갑자기 유방을 절제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유방암이어서 유방 절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건강한 상태에서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암에 걸릴 확률이 70에서 80%로 설계되었다라고 의사한테 들은 거예요. 아, 그럼 예측해서. 네. 그 특성 유전자, 이제 모든 유전자가 다 그렇진 않은데 네. 어떤 변이가 설계도가 굉장히 가혹하게 설계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혹하다는 말은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리스크가 맞아요. 높다. 음, 만약에 우리 최 교수님이 만약에 와이프가 만약에 유방암에 아직 안 걸린 상태에서 네. 설계도 상에서 7, 80% 비가 올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음, 하늘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고 사실은 이걸 아직은 초음파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이미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7, 80%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했던 선택은 유방을 절제. 아니, 안젤리나 졸리의 그 이미지가 약간 섹시한 컨셉이고 그러네요. 그 여배우가 유방을 절제했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쇼크여서 그것을 안젤리나 효과라고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한동안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검사를 하고 특히 미국은 유방암이 되게 많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마스텍토미라고 하는데 어, 그런 현상들이 한국까지도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이 검사하는 검사 중에 하나고.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아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좀 오버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안젤리나 졸리는 어머님이 유방암이었고 음, 또 이모가 저기 가까운 이모가 난소암 이제 브라카 유전자는 유방암도 일으키고 난소암도 일으켜요. 음, 근데 어머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랐을 때 그 트라우마 근데 자신의 입양한 아이들까지 했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겪을 그 어려움을 음, 생각했을 때 음, 미리 예방적으로 비온 뒤에 어떻게 대처하기 아니라 비 오기 전에 하자. 그래서 의사의 권유를 받고 사실 유방을 절제한 게 아니라 유방 안쪽에 실질, 그러니까 영어로 파렌카임이라고 하는데 네. 유방 실질을 도려내고 음. 고용물을 집어넣은 유방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뭐 할만하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분은 70% 확률에서 0%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서 유방암이란 음, 것은. 어떻게 보면 메이크 센스. 근데 그분은 더 나아가서 난소암도 한 40% 걸릴 거야. 그러면서 난소까지 절제를 해요. 그거는 좀 쇼킹했죠. 난소는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근데 그것도 메이크 센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폐경되었으니까 이제는 난소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 40%를 없애겠다 해서 0%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음, 모든 삶이 쇼킹했던 사건이 이제 안젤리나 졸리인데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유전성 암이라 그래서 그러면 다시 좀 더 우리한테 두려운 병이 하나 있죠. 암 말고 치매. 네. 알츠하이머나.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가 아마 얼추 우리나라 통계에도 이제 70까지 다 넘어 사니까 네. 7, 80대의 약 10%가 치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요. 너무 높네요. 너무 높죠. 10%. 10%면은 이게 비가 올 확률 10%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는 좀 애매하죠. 이번 주 주말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비 올 확률 10% 그러면은 찜찜하죠. 네. 근데 누구에게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양성이면은 조합에서 양성이면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7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겠죠. 굉장히 많은 오케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음, 근데 그 특정 유전자가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은데 3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음,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도 또는 70%라고 했을 때 느끼는 충격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설계는 굉장히 가혹한 설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음, 있죠. 근데 이걸 또 다시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유전자 검사 하나만 의존돼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전자 하나만 위해서 타고난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음, 설계도는 계속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음, 좀 전에 그 치매 사람들이 아마 관심 많으실 텐데 30%의 확률인 타입의 그 치매 그 유전자 아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엡실론 3, 엡실론 4 이 타입이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면은 거의 50%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굉장히 함의가 있는 게 네. 웬만하면 4, 50대 운동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족 가운데 치매도 있어. 네. 아버지가 치매인데 그 험난한 모습 내가 다 지켜봤는데 네. 내가 30%야. 라고 했을 때 받는 느낌은 두 가지예요.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거 하나랑
나한테 치매 유전자가 있다니 이 충격이 대단하실 텐데 4, 50대면 아직은 치매 걸릴 나이가 한참 뒤잖아요. 그래서 4, 50대의 그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평생 운동하자. 음, 오히려 운동을 이제 시켜서 그 위험을 낮추자. 네, 자기 신이 알게 모르게 그냥 걸려서 치매 걸리는 것보다는 네,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음, 왜냐하면 좀 이따가 강조하겠지만 유전자는 절대 결정적이진 않아요. 일부 희귀질환 빼놓고는. 그래서 영향력이 되게 약한 것도 되게 많고 음, 약간의 위험도 정도이지만 그걸 알고 통해서 적극적 유전자를 바꾸는 행위, 네. 먹거리, 마인드, 운동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유전자라는 건 이미 설계되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떤 유전자의 어떤 영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맞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근거인지 어떤 맥락인지 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는 그 해의 일종의 뭔가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휴먼 게노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드디어 DNA 미스테리가 풀렸다 하면서 모두가 환호했던 게 2003년도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인데 네. 2005년도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리고 비욘드 지노믹스 유전체 그 다음이 필요하다 하고서 타이틀로 내세운 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한 부분이에요. 후성 혹시 유전학. 후성 유전학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는 표현들을 좀 들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잠깐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해진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뭐 치매나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는 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니면 어차피 나 걸릴 거니까 막 살자. 아니면 나 어떻게 해서든 여기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건데 어떤 학문이라는 게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해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사실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저는 네. 첫 해에는 그 호세 오드바스 랩이 이제 유전체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맞춤 쪽으로 좀 공부했다가 네. 두 번째 해에 후성 유전학 랩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유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개념을 또는 실제 실험들을 해봤었는데 후속 유전학은 뭐냐면 영어로 에피제네틱스고 제네틱스는 유전학이고 에피는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붙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 이런 뜻이거든요. 에필로그의 그 에피. 에필로그 할 때도 에피 뭐 이런 네. 하여튼 에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유전체에 딱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메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메틸레이션 좀 많이 등장하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더 할 텐데 논문에서 이게 나오면 항상 힘들어져요. 네, 메틸기인데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은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은 아주 국가대표 검사하면은 운동 능력이 되게 처음부터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비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체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예를 들면 제가 조명으로 표현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완전히 뭐 엄청 밝은 조명도 있고 누구는 백열등일 수도 있고 누구는 나트륨 등일 수도 있고 수은 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그 등불의 차이는 있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야 되는 거죠. 네. 유전자의 맨 앞부분이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부분.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발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요. 익스프레션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발현됐다. 스위치를 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을 우리 몸 속에는 암세포가 계속 조금씩 나와요. 그러나 우리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 삶 자체가 암세포를 만드는 과정의 삶을 사는데 모두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네. 튜머 서프레스 진이라고 하는데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은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잘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마치 스위치에 껌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 뻣뻣하잖아요. 네. 암을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는 유전자가 기능을 못한다. 이것이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핵심 기전이거든요. 암에 걸린다는 게 사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암이 빡 생긴다가 아니라 원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막지 못했을 때, 맞습니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데 맞아요. 그 어떤 억제하는 어떤 유전자의 활동, 맞아요. 그 스위치를 우리가 적절하게 못 킬 때
그때 리스크가 현저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유전자 스위치가 후속 유전화 개념이고 네. 그 스위치 정도니까 뭐 전체 뭐 방에선 되게 작지만 네. 사실 핵심이 스위치고 어. 유전자를 잘 키고 좋은 유전자는 키고 나쁜 유전자를 끄고 음. 이것이 이제 후속 유전학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음. 다행히 우리 몸은 한 유전자에 하나만 이렇게 완전히 의존되진 않아요. 아까처럼 브라카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 아포 유전자 치매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강한 유전자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여러 유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동시다발적 유전자도 스위치를 잘 켜고 끄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우리 몸인데 그러나 그 스위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어. 그래서 음식이 DNA를 바꾼다. 제가 음. 2005년도에 그 뉴스위크지에서 환호성을 실었던 게 음식이 이 정도까지 강하구나. 음식을 잘 먹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메커니즘으로 나쁜 유전자를 끄고 좋은 유전자를 키는 것이 좋은 슈퍼푸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는 건 아니고 유전자의 활동을 바꾸는 거네요. 맞아요. 네. 유전자의 발현을 바꿔서 스위치를 활동이죠. 네. 그래서 그 프로모터라고 하는 그 첫 시작 개시 부분의 네. 그 역할들을 바꿔주는 것이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심리적 안정감 또는 스트레스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거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에 또 맞아요. 어디 뭐 아프면 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독성 물질, 환경의 나쁜 물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서 환경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나쁘게 하는 거에 네.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 극적인 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저도 실험했던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실험했던 건 아니고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꿀벌 이야기 혹시 이런 관련해서 좀 한번 좀 해보면 꿀벌이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기본 질문이에요. 수컷이 아닌가요? 꿀벌 정말 일 많이 하잖아. 우리가 네. 보는 이렇게 왠지 일종의 수컷일 것 같았는데. 화분을 가지고 와서 네. 일종의 그 가지고 와서 이제 먹여주는 꿀벌은 암컷이에요. 피메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암컷 중에 무슨 벌이냐면 여왕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왕벌과 저기 꿀벌은 환희 비는 둘 다 똑같은 여성벌인데 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왕벌이 아마 한 1년 정도 살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살면서 200만 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200만 개요? 알만 낳아요. 그리고 그 꿀벌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살아요. 엄청 짧네요. 짧게 살아요. 그리고 알을 못 낳아요. 일반적인 그 암컷 꿀벌들은 알을 못 낳는 말씀이세요? 네. 불임이에요. 불임. 그래서 일만 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면은 이 여왕벌과 완전히 인생, 벌생이라고 해야죠. 벌생이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른 게 타고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벌 종류고 그리고 크기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라 똑같은 유충으로 태어났는데 특정 유충 그러니까 일종의 벌알이죠. 네. 벌알에 특정 음식만 하나 골라서 주는 게 로얄 젤리예요. 로얄 젤리. 네. 로얄 젤리만 계속 먹고 나머지는 그냥 모두가 다 여왕벌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화분, 그 꽃가루를 먹이고 누구한테 주는데요? 유머벌이 있어요. 유모벌이. 네. 그 먹이를 갖다 주는 유머벌이 네. 한 유충 하나의 조그만 뭐라고 할까 벌레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 특정한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여왕벌이 되는 것이 로얄 젤리를 갖다 주는 거고 나머지 일반 벌들은 그냥 키워요. 그래서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즉 생식과 관련된 유전자를 다 활성화시키고 와. 놀라운 일이죠. 이 꿀벌 얘기 되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유충들이 서로 막 경쟁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네. 유모벌이 여럿인가 아니면 뭐 이모벌도 몇 마리가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 간택한 선택한. 그 친구가 네. 이제 여왕
벌이 되는데 여왕벌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얄 젤리를 먹인다. 맞아요. 다른 음식을 먹인다. 네, 다른 음식을 먹인다. 와, 충격적인데. 인간이 로얄 젤리 먹는다고 여왕벌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후속 유전하시는 분들이 다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유전자는 똑같은데 메틸화가 달라지면서 와. 생식과 관련된 유전자 스위치는 다 켜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꺼지고 이게 이제 꿀벌 세계의 그럼 수컷은 뭐 하느냐? 수컷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수컷은 그 벌집 안에 들어가서 여왕벌과 온전히 교미만 해요. 몰랐죠. 그래서 이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음식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 거고 네. 또 하나 이런 후속 유전학, 특별히 DNA 메틸화가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임신 중에 임신 중 태아 이미세요? 뭐 태아에 있을 때 엄마의 어떤 활동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그 엄마 모체에 있는 DNA 활동도 활발하다 말씀이시죠? 태아의 DNA가 임신 중에, 그러니까 엄마의 임신 중에 엄마의 어떤 활동과 관련되어서 네. 태아의 DNA가 특히 메틸화라고 하는 그런 우성 유전학적 변동이 네. 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제 보스턴에서 실험이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쥐를 많이 잡았던 의사니까 너가 쥐를 잡아 이러더라고요. 저도 쥐 잡아본 저도 쥐 무서워하는데 제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실험실에서 제가 했던 일을 맨날 쥐를 잡았어요. 근데 쥐가 등 거죽이 거무스름한 쥐라고 해서 그 학제 용어로 아구티 마우스라고 해요. 아구티요. 아구티가 좀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건강한 쥐가 보통 검은 쥐예요. 건강한 쥐, 검은색 마우스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한 건강한 마우스를 골라가지고 세 군을 나눠서 각각 다른 음식을 먹여요. 네. 그랬을 때 한 군은 정상적인 그냥 일반 음식, 네. 한 군은 엽산과 비타민 B군이 아주 부족하게 아예 그냥 결손시켜서 먹여요. 그리고 한 군은 일반적인 엽산과 비 같은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죠. 또는 야채 같은 것들을 3배 이상 먹여요. 3배 이상. 네. 그래서 네. 그냥 컨트롤 그리고 영어로 디플레션 엽산과 어떤 비타민 B군이 아주 배제된 음식. 네. 임신 중에 지금 쥐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남들보다 3배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어났을 때 이 피부 컬러가 달라져요. 네. 피부 컬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엽산을 많이 먹은 쥐일수록 또는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은 쥐일수록 태어나면 더 피부가 까매져요. 건강한 쥐들이 많다는 거고.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엽산이 아예 부족한 쥐는 태어날 때 피부가 노래져요. 그래서 이 실험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색깔만 가지고도 어떤 쥐, 노란 쥐가 더 당뇨도 많이 걸리고 암도 많이 걸리고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프스프링이라 그러죠. 태어난 쥐, 자손들의 건강을 임신 중에 무엇을 먹는지를 가지고 결정한다 해서 임신 중에 그런 후속 유전학 개념의 연구들을 대표적인 연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메틸화랑 관련된 건데 사람에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실험할 수는 없죠. 해볼 수는 없는데 인류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게 그 네덜란드를 이제 더치라고 해요. 그 1945년에서 아마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막판에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여름에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 전 겨울에 한 6개월 정도 나치가 이제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지금 전장을 만들고 있어서 네덜란드를 공략할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들어가는 그 수도 암스테르담에 들어가는 수로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고립시켜요. 네. 그래서 모든 수로를, 그러니까 즉 물의 흐름을 막고 네. 모든 통로를 막아서 그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수도를 6개월 동안 고립하는 작전으로 통제를 해요. 소수의 인력으로. 그래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 기간을 더치 헝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의 기근이라고, 대기근이.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 먹을 게 도시 전체에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원치 않게 인류가 집단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지나서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추적 연구들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임신했던 사람들, 임신 초기였던 사람과
임신 후기였던 사람들에 네. 대한 추적 검사들, 그 세대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3세대까지 이제 계속 그 유전자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더니 약 6개월 동안 극단적인 어떤 단식이나 극단적인 영양 결핍을 경험한. 영양 결핍이었죠. 왜냐면 거의 칼로리가 하루에 그 문헌에 따르면 500칼로리가 안 됐고 일부 계층은 아예 못 먹었던 시. 그러니까 아사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음식의 다양성도 엄청 제한되었을 것이고. 뭐 다양성뿐만 아니라 하여튼 제가 몇십만 명이 죽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면 되는데 하여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나 놀랍게도 임신 후기에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은 잘 적응이 됐고 그 임신 초기부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프스프링 자손들의 질병이 엄청 발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이어티션의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고 또 임신 중에 어떤 극단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적응 없이 발생되는지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산모들이 사실은 음식의 양을 굉장히 제한해서 먹잖아요. 이 날씬한 것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모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기가 작게 태어날수록 스몰 바디 웨이트라고 하는데 작은 크기로 태어날수록 나중에 커서 당뇨병이나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임신 중에 어떤 누트리션 공급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역시 후속 유전학 개념이기도 해요. 극단적 다이어트도 사실은 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좋은 주제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저도 한번 그 후속 유전학과 어떤 인터미턴트 다이어트를 한번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되게 많은 어떤 젊은 가임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아직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태어났을 때 아이가 정상 체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도와닿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멀리 있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약간 현실의 피부에 닿는 느낌 들어요. 네, 유전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어설프게 마무리하면은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까 안젤리나 졸리 국가가 워낙 임팩트가 커서 네. 유전자가 질병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미친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유전성 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암을 일으키는 중에서 되게 적은 파트이고 네. 대개는 예를 들면 있죠.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기여도가 한 40%가 넘어요. 40%? 네. 그래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런데 막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살아온 습관보다는 그냥 유전적인 요인이고 원래 그냥 그렇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세우겠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 한 60% 정도가 돼요. 이것도 낮지 않네요. 네. 그래서 약간 마른 체형인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약간 유전적인 게 커요. 근데 치매는 한 10% 미만이에요. 치매는 결국에는 습관이 중요하다. 맞아요. 살아온 어떤 인생이 중요하다는 의미네요. 맞아요. 그래서 질병마다 또 사실은 질병의 원인마다 다 유전자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커머셜하게 어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막 너무 벌벌 떨 이유도 없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무시하기에는 또 여러 과학적 증거가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유전자 중에 하나가 혹시 MTHFR 유전자 처음 변이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종종 소개하셨던 검사 중에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와 관련된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네. 호모시스테인이 일반적으로 증가될수록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뇌질환도 생기고 치매도 생겨요. 심혈관, 뇌혈관, 치매 또는 대장암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병이잖아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왜 호모시스테인이 중요하면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대표적인 메틸레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그래요. 메틸레이션에 문제가 생기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 맞아요. 우리가 메틸레이션 검사를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과 치매를 다 보는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대부분 아닌데 저한테 보통은 10 정도가 이제 기준치인데 제 환자 중에 30 이렇게 나와요. 거의 드물게 나오는 경우는 대개는
이 메틸레이션 사이클도 되게 많은 효소가 있어서 그 중에 서로 이게 좀 부족하면은 여기서 돌려서 가고 이렇게 유전자는 대개는 하나의 길이 아니고 여러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가 망가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데 MTHFR은 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변이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지 않아서 이 플랜 B가 별로 없다. 플랜 B가 없어요. 그래서 MTHFR 변이가 있으면 대부분 호모시스테인 증가가 되고 네. 이런 경우는 평생 엽산을 먹어야 돼요. 이 엽산 부족이 비타민 중요한 B9.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B9. 그래서 라인, 네. 이때 엽산을 먹지 않고 자기가 호모시스테인 증가된 거를 모르면 굉장히 많은 암들이나 또는 특히 임신성 질환들이나 임신 중에 질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는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해서 또는 검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반드시 엽산이 필요하기도 해요. 네. 오메가3도 제가 있었던 보스턴의 그 호세 오드바스 랩이 바로 그 오메가3 연구였는데 모든 사람이 오메가3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더 증가시켜요. 일반적으로 오메가3는 약간 혈행 어떤 흐름을 개선하는 일반적으로는 리스크를 낮추고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일반적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데이터 어떤 연구에 그 전체 집단이 참여해서 평균을 말한 건데 네. 그 안에도 얼마나 편차가 크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반드시 왜냐면 오메가3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푸파라고 해서 그 불포화 지방산을 만드는 그 효소가 역시 비가역적이거든요. 거기에 변이가 있으면은 꼼짝없이 그 불포화 지방산이 안 만들어져서 중성 지방이 높아지고 당뇨가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룹에서는 오메가3는 머스트다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디어 같은 데서는 오메가3가 도움된다 또는 그렇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또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도움은 정말 필요한 사람 또는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을 다 똑같이 먹여서 그 총 평균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일단 결론도 잘 안 나죠. 그렇죠? 네. 꼭 그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결론 가지고 또 모두가 다 먹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영양제도 사실 개인차를 고려해서 섭취하는 게 맞아요. 뭐 중요하다가 아니라 필수다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삼도 사람마다 다르게 네. 그 개인차가 그래서 이제 제가 유전체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은 질병을 미리 예측한다. 이거는 생각보다는 되게 조심히 접근해야 몇 개 빼놓고는 그것보다는 개인차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의사들이 교육받았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단어가 evidence based medicine. 근거과학. 근거 중심의학. 중심의학, 네. 이게 이제 통계가 발달되는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저도 보건학을 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통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공중보건 데이터의 평균치의 차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마치 의사들과 환자들을 계속 싸우는 이유가 원장님 저 그 약이 안 맞아요 했는데 네. 무슨 소리야 이거 저기 유명한 저널에서 그렇죠. 너의 그 반드시 필요한 약이야라고 강조해요. 그게 이제 EBM이 갖고 있는 한계. 왜냐하면 데이터는 분명히 의미 있지만 그 결과는 그러나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사람은 평균에 있지 않고 편차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 EBM은 저는 존중하지만 그것은 학문적인 어떤 레퍼런스고 네. 내 앞에 있는 개인들의 경험들. 예를 들면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먹고 힘들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비타민 B군 같은 게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내 경험만 가지고는 이게 의사 선택할 수가 없으니 네. 그래서 이제 유전체 검사 또 나중에 설명드리는 대사체 검사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어떤 개인 맞춤 의학의 시작이고 제가 종종 예를 들는 그 예화가 프로테우스의 신화 혹시 아세요? 그리스의 그 아테논 선전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는 괴물을 프로테우스라고 하는데 침대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프로테우스의 침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지나가는 행인이 침대보다 작으면 찢어 죽이고 그래서 침대에 맞춰서 사람을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사들의 생각
그 생각 근거는 개인 생각이 아니라 집단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 근거 중심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사람을 맞추려다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170 넘었으니까 약 드셔요. 이거는 통계에 의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예로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 먹고 응급실로 오거든요. 응급실 온다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아, 이 막 그 약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음, 어떤 사람은 그 약이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1년 동안 의사가 시킨 대로 먹었는데 골밀도 수치가 더 떨어지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편차가 큰 사람들인데 음,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은 치료를 그냥 강요할 수는 없고 음, 그 사람들의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많은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근거 중심 의학의 한계를 좀 이제 극복하는 그런 개인 맞춤 의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우리 비만 유전자 중에 네. 그 의사들이 종종 연구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혹시 FTO라는 유전자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는데 잘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유전자 되게 재밌어요. 원래는 유전자 이제 분석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옛날에는 이쪽 위치에 이런 비만 유전자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마치 낚시질을 딱 해요. 네. 근데 그 길이 아니었어 하면서 허탕치던 방식에서 네. 2007년도부터는 쌍크리하는 방식으로 전장 유전체를 딱 분석을 해서 쌍끌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선의 양쪽에 네. 그 그물망을 해서 네. 완전히 그 바닥을 훅 쓰는 그 네. 쌍끌이 어망식으로 이렇게 네. 낚시가 아니라 네. 그런 방식의 유전자 분석을 GWAS,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 그러니까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이 되게 이제 쉬워지고 비용도 싸지니까 완전 고도 비만인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을 해서 어떤 위치의 유전자가 핵심인지를 찾는 그런 연구들이 치매 또는 암 모든 심혈관 질환을 거의 모든 질병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일종의 이 위치의 유전자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까 제가 치매 유전자 아포이라든지 네. 그런 건데 거기서 어떤 비만 연구를 해도 계속 같은 스팟이 나오는 것이 원래는 FTO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그 위치가 원래는 헤모글로빈의 어떤 그 합성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유전자 다 알지 못하니까 네. 계속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비만 관련된 이슈만 나와서 이름 자체가 바뀌어서 Fat and Obesity라고 하는 FTO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FTO가 됐죠. 네. 그 스팟에서 변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살이 찌고 그 스팟에서 변이가 없으면 건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 FTO 스팟의 변이가 한 17%, 20% 정도 남짓인데 그 서양 사람들은 무려 70%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의 비만과 물론 먹거리가 차이도 있지만 그런 타고난 것도 있고 FTO는 또 유명하게 된 게 그 인류의 역사상 네. 네안데르탈인 또는 신석기 시대는 주로 음식을 먹는 방식이 그 채집 또는 헌팅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렵과 채집이 어려운 상황이 겨울 또는 혹한기 또는 네. 빙하기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냐면 먹을 게 없어도 버티는 사람들. 그렇죠. 즉 먹었던 음식이 마치 곰처럼 지방으로 잘 저장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에 특징적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그때 기여한 것이 FTO 유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살이 잘 찌는 사람들. 살찌는 쉽게 그리고 살찌고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유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고대 그 아시아 사람들보다는 아시아는 이제 뒤늦게 농경 문화 통해서 인구가 번창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랑 약간 초기 그 중동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혹한기를 버티면서 그런 유전자 FTO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서양 사람들의 지배가 되고 그것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네. 코케이시안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들의 FTO가 70%가 된 계기가 됐고 뒤늦게 이제 이 문화가 번성된 농경 문화 시대의 아시아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적은 거예요. 근데 FTO는 좋은 유전자였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음식을 저장시켜서 혹한기를 버티게 했던 과거의 맥락에서. 과거의 맥락에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 막 이렇게 탈 것들이 많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에 먹을 게 많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FTO가 오히려 비만의 주범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에 그러니까 인류를 생존하게 만들었던 것이 인류를 지금 파멸의 길로 만드는 대표적인 유전자 FTO예요. 설계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후속 유전화 개념인데 네. 제가 해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형태의 다이어트
적어도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최 교수님이 정말 뛰어난 전문가세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배우는데 제가 초창기 때 썼던 방식 저탄고지를 이제 권유하거나 했던 방식에서도 말한 것처럼 개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유전체 회사와 같이 이제 근무했던 것이라서 FT 유전자를 다 분석해 봤더니 상대적으로 그런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더 체중이 안 빠지는 사람이 FTO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아. 한 예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간 지금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네. 이거 검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FTO는 쉽게 요즘은 이제 DTC라 그래서 그 소비자들 검사 직접 하는 검사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바로 해볼 만해 비용도 비싸지 않고요. 얼마 정도 합니까? DTC 그러니까 이제 의사통하지 않고 검사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타액으로 하는데 한 15만 원대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저희 병원 거는 좀 더 다양하게 많긴 하지만 그 정도면 해보면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 하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FTO, MTHFR 정도는 좀 볼만하고요. FTO랑 그다음에 MTHFR, 네. 할 수만 있으면 아포이 이런 것들은 아까 치매 관련된 아포이가 그 콜레스테롤증이랑도 같이 관련이 있었나요? 아포비 또는 아포 시리즈가 네. 이 지단백이라고 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에 특별히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이 대사에 있어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게 아포라는 게 첨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포 단백질이 일종의 길라잡이를 해서 네. 좋은 쪽 HDL로 끌고 나가거나 네. 아니면 중성지방과 HDL이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게 있어서 방해하거나 그래서 아포비 또는 아포이 이런 것들은 고지혈증 환자를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포이는 치매 또는 특정 질병들 이런 거에 이제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이게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로 갈 때 그러니까 아포 유전자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고 보시나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치매하면은 또 다른 단백질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포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원리까지는 아직 치매를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물론 치매 중에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서 네. 고지혈증과 치매를 연관시키는 어떤 동맥경화증에 의한 치매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대부분이 갖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정확히 아포이의 기전을 많이 설명을 못해요. 제 느낌에는 상관관계 있는데 사실 그 상관관계에 인과성을 있는 정확하게 인과성의 어떤 메커니즘. 그래서 아포이와 관련해서 약제를 많이 개발해서 적용해도 잘 안 돼요. 치매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네. 치매는 어떤 특정 유전자, 특정 단백질의 하나의 그 어떤 접근으로 가기는 좀 되게 어렵겠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컴플렉스한 타입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요는 사람마다 FT 유전자 같이 나쁜 유전자를 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연구들이 운동을 하면 FT 유전자에 있는 사람들은 잘 반응하거든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잘 반응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인 꼭 고지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칼로리 리스트릭션 하면은 FTO는 또 반응을 잘해요. 칼로리 섭취를 좀 제한했을 때 줄였을 엄청 제한했을 때, 그러니까 꼭 고지랄 게 아니고 네. 전반적인 칼로리 리스트릭션 하면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가 변이가 있더라도 네. 얼마든지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는 거나 아니면 약간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 이 두 가지 또는 공복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사실 뭐 저탄고지를 하는 것보다 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FTO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요. 그렇게 안 하면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전 다른 검사는 몰라도 나한테 왜냐면 그만큼 탄탄하게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FTO 유전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 정도로 넘어갈 텐데 그냥 그 보시는 분들이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보통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곳을 찾아서 어떤 검사를 요청해야 되나요? 네, 그 DTC라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 검사. 미국의 23andMe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저도 그 위원으로 참가했었는데요. 네. 그 보건복지부의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항목까지 또는 어떤 유전자까지 한다 해서 우리나라는 70개 항목. 뭐 그 중에는 이제 비만도 있고 탈모도 있고 또 알코올 분해, 특히 알코올 분해는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아침형 인간인지 이런 어떤 또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건데 이제 조상찾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상찾기. 네. 들어보셨을 적 있을 네, 들어본 적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질병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직접 소비자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을 DTC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도 되는데 회사마다 다 이 유전자 구성이 좀 달라서 그래서 사실은 좋은 회사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네. 또는 병원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된 유전자도 저희랑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는 큰 병이 아닌데 한 번 정도 자기의 핵심 문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병원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은 그렇네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 해석이기 때문에 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건데 이걸 그냥 아무 데서나 검사만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걸 해석해주고 어떤 임상학적인 어떤 인사이트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곳이 좋다. 네, 의사라고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약간 웰케어 클리닉이 아닙니다. 네. 있기 때문에 네, 제 영상에 보면은 그 네. 해석법들 잘하게 또 잘 그래요? 나왔으니까 FTA 유전자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좋습니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김경철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네. 채널 보시고 혹시나 나 진짜 모르겠다 하면 그냥 웰케어 클리닉 찾아가지고 가시면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얼마든지요?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얼마든지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실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이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럴 리가 없죠, 사실. 네, 그런 환경이 아니죠. 우리나라 네. 이제 의사들이 임상 의사들이 또 연구와 약간의 현장에 좀 괴리가 되어 있기도 좀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라면 약간 제가 만약 의사라면 제가 이런 걸 몰라도 한번 좀 배우고 싶을 것 같아요, 이쪽을. 맞아요. 하나 광고 아닌 홍보가 있으면요. 저도 좀 관여해 있는데 네. 국가에서 그 유전 정보를 모으는 사업들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올해 5월 달부터 네. 국바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과제가 네. 한 6,700억 정도 들어서 한 5년 정도 네. 개인의 데이터를 모으는 과제가 있어요. 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 게놈 있죠? 네. 한때 3조 원이었던 네. 한때 10억이었던 지금은 70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홀 게놈 데이터를 지금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요. 그래서 질병인삼을 제가 알기로는 질병군은 한 30만 명, 40만 명, 네. 질병 아닌 사람 군은 또 40만 명 정도 하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이런 사업단을 검색하시면 자원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홀 게놈을 전체 유전자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열려 있기도 합니다. 지금 구독자분이 40만이 좀 넘으니까 이제 빠르게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전에 대해서 완전 전 좀 새로운 약간 시각이 열린 느낌입니다. 감사해요. 네.